그래도 저희가 대선 얘기하기에 앞서서 한번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리뷰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8대 0이라는 8대 0으로 인용될 것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예상을 좀 하셨는지 대변인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는 8대 0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저는 5대 3, 5대 3을 상당히 생각했었고 결국은 4대 4가 되지 않을까. 5대 3이면 왜 한 명으로 결국은 인용과 기각이 이제 갈리는 거니까 네. 아마도 어차피 기각될 거면은 한 명 더 넘어가 좀 안정적으로 이제 판단하지 않을까 해서 4대 4를 예상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다들 뭐 언론 보도도 나고 추측되지만 정영식 주심이 이제 인용 쪽 입장을 바꾸면서 6대 2로 인용될 바야. 그러면은 어떤 국론 분열도 좀 막고 헌재의 어떤 판단에 대한 정당성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6대 2 인용보다는 차라리 8대 0 인용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막 그런 판단으로 지금 이 결론이 난 걸로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은 또 난 거고요. 또 예.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승부 메시지를 냈고 국민의힘에서도 승부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다음 스텝을 취할 수 있을지 좀 뭐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승복이란 건 승복인데 그래도 이게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변호사님께 좀 말씀 좀 더 여쭤볼게요. 그 헌재가 그간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법 쪽에서 뭐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나 다룰 내용을 헌재가 미리 판단을 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승복이냐 아니냐의 그런 영역을 떠나서 이 두고두고 이 재판 자체는 또 앞으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그 매일신문 사설에도 예.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1,600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민주적 정당성이 희박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4월 4일로 결정되면서 그 시간이 11시로 될 때 왜 11시인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찝찝하긴 하죠. 10시 네, 아니라 그래서 11시라. 예. 저희 실무자의 감으로는 그전은 지금 이 대변인 말씀처럼 5대 3이나 4대 4 정도의 결과를 예측했습니다만 11시로 지정되면서 이거는 8대 0 아니면 0대 8이다 예. 라고 사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1시간이면은 선고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반대 의견이라든가 보충 의견을 얘기할 시간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탄핵이 각하되는 식으로 해서 0대 8이 되거나 아니면은 탄핵을 인용하는 것으로 8대 0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은 정영식 재판관이나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저항했던 흔적이 우리가 판결문에 녹아나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탄핵 절차에서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그 증거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님은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 결국 두 분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지난 38일간 선고가 늦어진 그건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정영식 재판관이 6명 쪽으로 네. 붙으면서 이 두 분을 설득하게 된 계기가 그런 부분이고 결국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님이 반대 각하 의견을 내려고 했지만 예. 6대 2는 결국 인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걸 했을 때에 보충 의견으로서 그 증거와 관련되는 것은 보충 의견으로 넣었을 뿐이지 결국 법정 의견에 동조했던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저는 두고두고 조금 아쉽다 이런 네.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2020년에 형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그 검찰의 증거 조서 같은 걸 채택하는 부분도 이번에 한번 이슈가 됐었고 또 하나가 이번에 증인들의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뭐 그렇죠. 박종건 전 사령관도 있고 여러 번 바뀌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다 인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소추단 측에서 내란 죄 부분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내란 죄만 철회했느냐 아니면 내란 행위 전체를 철회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법령 적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이게 그 한 7만 쪽에 달하는 그 수사 기록을 그냥 무단하게 다 증거로 인정을 하면서 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협의를 실질적으로 인정했는 그 꼴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형사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변론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좁혔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한 달이 넘는 기간 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사실과 형사법정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사뭇 달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재심이네 뭐네 이런 엄청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네. 때문에 적법 절차 피의자 인권 보호 그리고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형사법원의 법정 결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영배를 비롯한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무도하게 사실상 공소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 인정을 해버린 게 대해서는 법조인으로 굉장히 유감이고 특히 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외교라 할 수 있는 홍장원의 메모 그걸 예. 어떻게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우회해가지고 홍장원의 그 헌법재판소에서 법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16명의 헌법재판 그 증언 이거를 가지고 사실상 전부 사실 인정을 해버린 이런 부분은 두고두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절차적인 부분이 민주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좀 두고두고 이 판결이 역사에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인정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대변님께는 제가 한번 그 전에 연락 한번 드렸었는데 그 4월 1일 밤쯤이었나 제가 네. 그 법조계에서 8대0 얘기를 제가 동시에 좀 들었어요. 이거 느낌 이상하다. 그런데 그때는 물론 5대3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론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아마 뭐가 좀 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지만 예, 그래도 예. 민주당에서는 5대3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이 민주당에서 내는 메시지를 보면은 마은혁. 민주당에서 내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약에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즉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유혈 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홍근 의원도 불복 선언을 준비하자라고 공개적으로 그 제안을 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전부 다 4월 4일 하루 전 이틀 전에 했던 말들입니다.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 기각 결정나면 흉기를 사러 나가야 된다라고 할 정도였었어요. 네. 그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5대3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8대 0이라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황 아니었는가.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 한 달 정도가 5대3으로 굳어져 있다가 막판에 불과 한 3, 4일 앞두고 변화가 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왜 이런 판단했을까 굉장히 좀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정원 차장 메모 같은 경우는 사설 감정기관에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필적이 9% 정도 갔다고 이미 사설 감정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헌재에서 이걸 공인기관에 넘겨가지고 사실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거치고 이거 사실상 증거로 인정한 식의 바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도 말이 바뀐 거라든가 그리고 전날 이제 민주당 의원 유튜브 나가기 전에 말이 이제 회유 협박받았던 거 이거에 대해서도 검증을 안 하고 넘어간 거 이것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재가 너무 섣불리게 판단하는 거는 나중에 큰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 지도부를 만나서 대선을 꼭 승리하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다음 날에 국민변호인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도 내놨는데 그런 일련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 우리가 미고사 아니었겠습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그 끝까지 임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지난 추운 겨울 정말 영하 20도가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눈보라 풍찬 노숙을 해주신 이 지지자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했고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메시지는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 전부에 대한 메시지도 던지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쌍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권성동의 예. 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네, 대선을 꼭 승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윤 대통령이 내가 뭐 어떻게 할 테니까 꼭 이겨달라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정치에서는 그 선을 그으면서 예.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 대선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했다는 점에서 좀 가슴이 찡했다는 점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변호인단 저도 국민변호인단 초기에 가입을 했었고 아마 그렇군요. 지금 예. 지금 사실은 저는 석동현 변호사님 통해서 변호인단 가입 요청도 받았었 예,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론전이나 이런 부분에 그 좀 더 제가 그렇죠, 특화돼 그렇죠.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언론 투쟁을 제가 직접적인 해왔던 것이고 국민변호인단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 메시지를 낸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서도 늘 여러분들을 지키겠다. 왜냐 지금까지는 그 국민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을 지켜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윤 대통령이 지금 그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인으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본인들의 지지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감사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보여준 결기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윤 대통령 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오히려 부활을 했듯이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그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 레거시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그 메시지 그 어떤 입지는 오히려 더 강화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입지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 대변인께도 말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그 이번에 탄핵 전국에서 탄핵 심판 전국에서 그 여당 지지층, 보수 지지층 등의 대부분은 탄핵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내놓는 메시지에 또 관심이 더욱더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굉장히 다른 이제 어떤 지지율이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간 내내 4% 5% 한 자릿대였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4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1%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그 지지율이 근원은 뭐냐?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예. 2030 그리고 10 청년들까지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줘가지고요. 광장에 나가면 장외 집회에서 거의 청년들이 다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 많은 청년들의 지지가 있었다. 청년들은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서 그걸 심판했죠. 위선과 좌파들의 내로남불을 끄집어내 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었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청년들은 자신들의 억울했던 부분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입시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청년들의 실제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한 것은 아무래도 우파한테 기대를 거는 게 더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청년들이 더 열광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앞으로 사제에 오시겠지만 사제 돌아오시겠지만 사제 내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메시지에 청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청년들이 여당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네. 여당 야당은 그렇다고 치는데 여당이 청년들의 지금 현실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6월 3일에 대선이 열린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어쨌든 열리게 됐으니까 그럼 앞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어떻게 또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이나 연착륙시키는 게 두 개를 잘 이렇게 조화시키는 게 앞으로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